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담당한 조일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육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모든 세금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강의의 전제는 아주 기초이고 기본임을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아,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듣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또, 처음 세금을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이따 이제 부가세, 소득세 얘기할 텐데요. 이제 소득세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의 기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신 거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금은요,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그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지자체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자, 그래서 국가이면 이제 국세가 되는 거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대부분의 세금은 여러분들 국세는요,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을 못 하시니까 이제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있는 거고요. 보통 지자체, 지방세는요, 보통 고지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라오는 대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지방세 내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6천 원이라는 균등한 주민세는 내고 계시거든요. 날라오는 대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당연히 국세는 세무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시, 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라는 건 이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목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 운영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재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세수가 틀리죠. 세 수입이 틀리죠. 네, 저희 사무실이 강남에 있거든요. 강남은 제가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저기 서울에 있는 이제 동작구라는 데 출신인데 7호선이 처음 뚫렸을 때였는데요. 7호선을 타가다 보면은 이제 저희 성도 쪽에서 저기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데 강남 쪽에 가면 뭔가 역사가 좀 더 좋아요. 깨끗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강남구청이겠죠.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부가해서 더 돈을 넣을 테니 이런 편의시설 해줘. 그래서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수가 충분한 데고 어디 저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경상도 저 뭐 산촌 같은 데.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 세수가 별로 없겠죠. 예. 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좀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세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 지방세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자, 국세 중에, 자, 여러분들 국세 중에요. 이 국세는 또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이 됩니다. 이걸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베이 그 큐텐을 통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해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셀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국세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국세는 보통 세무사들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세라는 거는 관세사가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청으로 보면 국세청이 되겠고, 관세사는 관세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한 아주 좀 제한적인 업무만 보는 데가 관세청이다. 관세사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세무사 국세청 이쪽 좀 너무 광범위하죠. 우리나라 세목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많은 세금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세무사다 보니까 이제 이 국세, 내국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내국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내국세는 여러분들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세금은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관여되는 것도 없어요. 뭐 원천징수랑 관련된 무슨 세금이 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사람도 구하고 사람도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세무대리인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럼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 또 국세 중에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다. 요 정도 살펴봤고요. 자, 우리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재원이 되는 돈을 벌어서 쓰고 모아야 됩니다. 그쵸? 그쵸? 뭐 이건 상식적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벌어서가 뭐냐? 벌어서가 뭐냐?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쓰고, 소비, 모은다, 재산. 다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옛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오늘 세금 내고 계세요. 아, 뭐, 여러분들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더라도 거기 부가가치세가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벌어서라는 건 뭡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우리는 요 이익을 벌었다라고 해요. 벌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억이야. 비용이 9억이야. 이익이 1억이 났어. 너 얼마 벌었니? 나 1억 벌었어. 이게 소득이라는 거죠. 이익 개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10억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계적으로 세법상으로는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하게 나한테 남은 돈. 이게 이익이고 이게 곧 소득이고. 그래, 너 비용 다 제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오는 게 소득세라는 거예요. 소득세. 너가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여러분들 다들 직장은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급여 받을 때 뭘 떼죠? 근로소득세를 떼죠. 근로하고 소득, 돈을 벌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근세라고 하는 거, 급여 받을 때 제하고 받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소득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득을 돈을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죠? 네. 네. 소득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다. 또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리 같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에서 그 인격을 부여한 법인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었다.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법인 형태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호보험 앞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사실 음식점들도 규모 있게 하는 데들이 많아서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표현을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수익을 총수입 금액이라고 해요.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라고 해요. 느낌 비슷하죠? 수익과 총수익 금액, 비용과 필요 경비, 느낌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거를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금액에다가 아까 말한 이 세율을 곱한다라는 거죠. 이게 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 그 다음에 소비, 쓰고 소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소비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매겨지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5,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 안에
500원이 부가가치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내가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소비하면서 법으로 정한 그 10%인, 5,000원의 10%인 500원을 덧붙여서 5,500원에 그 커피를 사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커피는 실질적으로 얼마짜리 커피냐면 5,000원짜리 커피. 근데 세법에서 나라에서 정한 10% 부가세로 적용받아서 그 10%를 더한 5,500원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모든 재화 용역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하러 미용실에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머리를 뭐 커트하는데 3만 원을 냈어요. 부가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3만 원을 1.1로 나누면 27,273원에 2,700 얼마 해갖고 합하면 3만 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재화, 소비하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 몇몇 항목만 빼고. 몇몇 항목은 이제 면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병원 가실 때 의료비, 여러분들 뭐 감기 걸렸어요. 3,000원 내셨어요. 거기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쌀을 사셨어요. 쌀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학원에 보냈어요. 내가 학원비에는 교육용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이런 건 몇몇 항목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불하는 데는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 또 상식적으로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 연세로 정해놓은 거 빼놓고요. 이 소비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자,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굳이 모르셔도 돼요.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이게 모든이냐, 특정이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그랜저 5천 하면 5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5천만 원 차량 가격에는 부가세도 있고 개별 소비세도 있습니다. 보통 사치품에 많이 과세가 되거든요. 개별 소비세는 또는 골프장에 출입할 때라든지 과세 유흥업소에 간 데라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부가치세 말고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있잖아요. 거기에 개별 소비세가 있다고 그 강사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개별 소비세 탄산음료 할 때만 해도 한 6, 70년대였나 봐요. 그때만 해도 탄산음료가 부자들만 먹는 음료였나 보죠. 그래서 그 탄산음료 콜라에다가 개별 소비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가 90년대 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시절이 언젠데 애들이 다 사먹는 콜라에 개별 소비세냐고 없애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소비했어요?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재산 형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산이랑 관련된 건 오늘 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이랑 관련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득세를 먼저 공부할까요?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이 내용을 한번 저랑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왜 해외에 이제 물건을 파실 텐데 우선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발 도소 매업이에요. 신발 도소 매업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치세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면세 사업자들 빼놓고는. 자, 여러분들이 신발을 6,600만 원에 사왔어요. 6,600만 원에 사왔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지 돼요. 뭐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습관화도 됐고 전 또 뭐 이게 업이니까 당연히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부가세 얼마겠고. 자, 여러분들이 6,600만 원에 지금 신발을 사왔어요. 팔려고. 도소매 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이 나이키 신발은 6천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다만 세법에 의해서 몇 퍼센트? 10%를 곱한 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더해서 6,600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을 내가 그냥 예전에는 한 켤레 사갖고 10만 원짜리 한 켤레 사갖고 쓰면 그 중에 9만 909원이 신발 가격이고 9,100원 정도가 부가세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걸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6,600만 원어치 사왔는데 그 나이키 신발의 본래의 가치는 6천이고 세법에서 정한 부가세율 10%인 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6,600 주고 사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얼마에 파느냐, 아니면 다음 단계의 뭐 사업자, 뭐 도매를 한다면 얼마에 팔았냐? 1억 1천에 팔았다고 할게요. 1억 1천에 팔았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신발을 내가 1억 1천은 돈을 받지만, 그 중에 내가 신발 판 가격은 1억 1천이 아닌 1억 원이 여러분들이 판 가격이고요. 거기에 세법에 의해서 똑같이 10%인 1천만 원을 상대방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번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올 때 지금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600 부담하고 사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억 천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1천만 원은 여러분들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1천만 원에서 600을 빼면 400이죠.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 해서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물건 팔면서 매출 일으키면서 세액을 상대방한테 받아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을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얼마? 400만큼을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지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부가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담한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채팅방으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지금 400을 냈어요? 부가세로 냈어요? 이건 여러분들 부가세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소비자한테 얼마 받았어요? 1천만 원 받았잖아요. 이건 내 돈이다? 아니다라는 법에 의해서 1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담한 600은 내가 부담한 건 맞아요. 하지만 소비자한테 받은 1,000에서 내가 부담한 600을 빼고 나머지 400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그쵸? 그쵸? 그 편의점 사장님 다 주고 이 부가세, 물건 사오면서 부가세 부담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물건 팔 때 그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400이라는 거를 지금 누가 납부하고 있어요? 이 신발 도소매업자. 여러분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내 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무사인 저도 우리 거래처에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10%를 붙여서 받죠.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뭐 10만 원이다. 그럼 11만 원을 받죠. 그럼 만 원이 내 돈이 아닌 건 저는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겠죠. 근데 그게 쌓이고 하면은 뭐 3개월, 6개월치 모아서 하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내 돈이 아니지. 내가 거래처에서 매번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받은 거 내가 납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내 주머니에 있다 나가니까 내가 낸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가세 납부하라고 했을 때 너무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격 측정을 다 잘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격 측정을 잘 하셔야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지마켓이나 옥션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 마켓이 너무 어때요? 너무 우리 일상에 젖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오픈 마켓이라는 게 뭐야? 뭐야?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예전 얘기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어느 사이트라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그냥 강의 편의상 그냥 G마켓이라고 할게요. 아, 꼭 그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이제 판매 유통 채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가니까 뭐 너무 편하더라. 예전처럼 뭐 손님을 직접 맞을 일도 없고 꼭 가게를 오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창고 하나 물건만 쌓아놓고 잘만 배달시키면 되고 이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주문받고 다 인터넷으로 되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 상담 사례예요.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이 물건을 팔게끔 해줬어요. 그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신용카드도 어차피 뭐 지마켓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 예입니다. 이 사람이 900원을 물건에 띄어갖고 1000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박리담회라고 해서 100원 남기는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도 못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민등록 등록을 안 하면 그 뭐죠? 출생신고를 안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은 부가세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열심히 팔았단 말이에요.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 한 1, 2년 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마켓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지마켓은 제가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사의 컴퓨터 서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 아이디를 쭉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아이디별로 판매력이 다 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마켓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지마켓 수수료를 받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디 중에 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과세가 이제 고지가 나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가세 신고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물건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요? 909원 플러스 91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판 양말은 1000원짜리가 아니고 909원짜리였고 세법에 정한 91원은 부가세로 소비자한테 붙여서 판 거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 안 한 건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나 부가세 안 받았는데요? 아, 그거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어디는 콜라를 1000원에 파는 데가 있고 어디는 7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그쵸? 뭐 부가세 안 받았다는 건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판 가격이 10%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요 6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해서 빼준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요 600만 원, 요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요 금액은 세금계산서 TI라고 쓰거든요. 요걸 반드시 받아야지 돼요. 요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건데 네가 부담한 이 부가세 600만 원을 공제받고 싶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라는 거예요. 사업자 없는 사람이 이걸 받았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91원이 부가세로 나왔어요. 91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신고 제때 안 했으니까 가산세 나왔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100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100원 그 전부 다가 거의 과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접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는 이 부가세를 항상 고려하셔서 가격 측정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0원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1억 천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 이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측정이 그중에 10%는 내 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부담한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공제받고 싶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 공제받고 싶으면. 가끔가다 이런 질문해요. 세무사님, 네. 세금 계산서 뭐 현금으로 하면은 10% 깎아준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0%더 주고 발급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10%는 어차피 내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 받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관련된 기계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거래. 내용은 똑같아요. 신발을 사왔습니다. 6,600에 국내에서 구입한 거예요. 국내에서 6,000에 600 이렇게 사왔다 이 얘기예요. 6,600 사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국내에 파는 게 아니고 어디다 판다고요? 국외, 해외에다 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는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0%예요. 0%.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60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600이죠. 여러분들 글로벌 셀러 100% 한다고 한다면 국내 거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금 계산서 받았던 요 600만 원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다 보면 이제 똑같은 신발 도소매를 하더라도 그걸 국내 파시는 분이랑 해외 파시는 분이랑 얘기가 달라요. 자꾸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 내가 소비층, 수요층이 해외에 있다. 해외에 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세율이 왜?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거를 영세율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 여러분들이 일본에만 물건을 판다. 해외에만 물건을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매출은 10%가 아닌 0%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가세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했던 부가세는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좋은 내용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왜 영세율입니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참 요거는 참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자,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고 미국은 뭐 17%인지는 모르겠는데 17%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뭐냐면 생산한 나라에서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자, 갤럭시 S 대한민국에서 생산됐습니다. 자, 물건값은 1,000원이라고 지금 갤럭시가 있고요. 아이폰이 있거든요. 1,000원이라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한 나라에서 부가세 매겨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갤럭시가 1,000원인데 우리나라 10%를 곱해서 1,100원이 되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수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 1,100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콜라 1,100원에 사 먹듯이 1,100원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근데 아이폰과 갤럭시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가격 외에는. 자, 아이폰은 1,000원인데 미국은 부가세율이 17%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폰은 미국에서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7% 세율이 적용돼서 1,170원이 됐어요.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뭐 난 아이폰이 좋아. 이런 거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거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어떤 약속을 했느냐? 야. 부가세는 이렇게 하자.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갤럭시 S가 1,000원에 생산이 됐는데 과세를 한다, 안 한다? 과세는 해야 되겠고 0%로 과세해갖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없는 0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세율이 0이라고 그래서 0세율이라고. 자, 그래서 1,000원인 상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1,000원인 상태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을 그래갖고 17% 곱했더니 170원 되고 1,170원. 아이폰도 1,170원.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제거래 왜곡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나 돈 벌었네. 과연 돈 번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까 생산주국 과세 원칙인 국내에서 과세를 하고 미국에서 과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봤던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두 번째 있었던 거 국제거래. 우리나라에선 0으로 해서 가니까 좋았죠. 지금 여기서.
0이었으니까 좋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 갔다고 칠게요. 일본으로 갔다고 칠게요. 일본은 부가세가 없을까요? 일본은 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무슨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본도 나름대로 그 물건을 소비할 때 세금이 있다 이 얘기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0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가서 그 나라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그러니까 가격 측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국내 거래도 부가세를 고려한 가격 측정이 중요하고 국외 거래도 우리나라에선 0인 상태로 나가고 다 환급 받았네 좋아하실 거 아니라고요. 여기선 과세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과세가 돼. 얘는 과세하고 여기서 과세가 안 된대. 얘가 과세가 안 되고 좋아했는데 여기서 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어느 나라의 물건을 파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소비세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외거래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수출하시잖아요. 영세율이 적용돼서 환급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일본에서 내든 그건 다음 문제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생산지국 과세 원칙.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환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 환급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 환급 받는다고 했어요.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기 환급 내용인데요. 조기 환급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완전 백지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3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완전 백지로 바뀌었나요? 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은 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죠. 아까 말한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걸 곧 소득이라고 했고, 이 소득에다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소득은 그럼 어느 기간에 번 거냐?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구해내서 세율을 곱하는 게 소득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보고 있죠. 자, 부가가치세 한번 보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다르게 1년을 반으로 나눕니다. 6월 30일, 곧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거를 1기라고 부르고 이 D를 2기라고 부릅니다. 23년도 1기, 1기, 23년도 2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은 여러분들이 납부하여야 될 부가세액이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처음 6개월 동안 번 게 아까 말한 것처럼 6,600에 사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국내 거래라고 가정을 얘기할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6,000 플러스 600. 매출세액은 뭐 1억 천에 1억 원에 플러스 1,000만 원. 그래서 얘를 매입세액이라고 불렀고 얘를 매입세액,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 해갖고 매입세액. 얘를 여러분들이 물건 팔았을 때 상대방으로 받은 돈하고 매출세액이라고 했고 요 차이인 400을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 이게 6개월치라는 거예요. 요 기간의 거죠. 요 기간의 거. 요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부터 언제 신고하느냐? 7월 25일 날 400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보통 국내 거래일 때는 하반기는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갖고 6개월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해요. 언제까지? 요 끝난 날로부터 25일을 더하면 1월 25일. 이것도 6월 30일 플러스 25일 하면 7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각 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25일을 끝난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로 사업자 등록 내시면 초반에는 부가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사업장으로 와요. 사업장으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된 주소지로 사업장 소재지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인 사업자들은 요걸 또 반을 또 잘라요. 그래서 요 앞에 3월 31일, 얘가 언제야? 그러면 9월 30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3월 31일로부터 25일을 더한 4월 25일 날 예정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럼 7월 달에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확정 신고라고 하요. 자, 그 다음에 2기는 또 별도로 이거는 언제 신고하느냐? 25일을 더한 10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이거는 2기 예정 신고라고 하는 거고 얘는 2기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을 하는데요. 3개월 단위로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누구는? 법인 사업자는. 내가 돈을 벌더라도 법인의 신분으로 하면 법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4번을 3개월마다 신고를 해야지 돼요. 근데 왜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왜 법인 사업자 얘기하지? 왜 그러냐? 개인 사업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사업자는요, 원칙적으로 요때, 요때. 그러니까 예정 신고는 3개월 단위로 각각 그 수치를 구해서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6개월치, 즉 아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치를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면 돼요. 대신에 4월 달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예정 고지라는 게 됩니다. 예정 고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얼마 내 하고 보내요. 고지서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보내. 얼마 그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시면 또 요 앞에 6개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6개월치를 1월 25일 아마 신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의 절반, 2분의 1을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줘요, 나중에. 7월 달에. 차감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글로벌 셀러고 환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법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그게 유리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조기 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기 환급이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국외거래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환급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급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앞에 숫자는 생략하고요. 자, 이 상태면 당연히 나쁘죠. 근데 두 번째, 0, 600일 때는 마이너스 600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요. 자, 그래서 환급을 받는데 환급은 언제 되느냐? 자, 여러분들 환급이 언제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다시 쓸게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환급이 언제 되냐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이거 언제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25일을 더한 7월 25일 날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 0, 600. 마이너스 600을 언제 환급을 받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법문에 이 환급이 일반 환급이 있고요. 조기 환급이 있어요. 일반 환급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확정 신고 기한 플러스 30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확정 신고 기한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걸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이니까 언제겠어요? 8월 한 24일경까지 환급이 된다. 이게 일반 환급이라는. 자, 이게 일반 환급인데, 그럼 조기 환급이라는 건 뭐냐? 뭔가 조기에 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빨리 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법인 사업자마다 3개월마다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잠깐 볼게요. 자, 조기 환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영세율 적용인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게 지금 영세율 적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해외 글로벌 셀러들. 네?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게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네?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도 된다 이렇게 돼 있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처음 사업 시작한다고 물건을 많이 막 건물을 지어 막 비품 같은 거 유형자산 기계장치 같은 걸 많이 사. 그러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꼭 수출을 안 하더라도 얘가 얘가 국내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업 시작하느라고 뭐 음식점을 열었어요. 뭐 그 뭐 중국집 열었는데 뭐 닥트도 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게 6천에 600이야 부가세가. 그런데 아직 장사를 이번에 과세 기간에 봤더니 한 3일밖에 못했어. 그래서 이게 100이야. 그럼 마이너스 500이잖아요. 그쵸? 이런 건 우리가 보통 사업 설비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빼놓고 영세율이나 뭐 감가상각자산을 빼고 그냥 일시적으로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까 신발을 사왔다고 했잖아요. 신발을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샀어. 나는 판매를 내일부터 하려고 해.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매입은 많죠. 뭐 영세율도 아니고 국내 거래라고 했을 때 영세율도 아니고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어쩔 수 없는 상태야. 내일부터 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조기 환급이 안 된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세율 적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 자, 그러면 조기 환급을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한다는데 요때 예정 신고를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예정 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정 고지가 될 리가 없죠. 요 앞에 6개월도 뭐야? 환급을 받았을 테니까. 해외에 판다라고 했을 때 100%.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에서 200이었다. 그럼 요거의 절반이 고지가 되는데 환급을 받았던 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의 절반이 어디 있어요? 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고지가 안 돼요. 예, 안 냈구나 하고서 좋아.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중에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00만 원이 이 3개월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미리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3월 31일까지 요거를 언제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25일에서 25일을 더하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조기 환급은 이날로부터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언제? 5월 10일 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나뭐 예전에 조일한 세무사가 뭐 예정 신고하면 좋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아이 근데 나 귀찮아서 못 하겠어 하면 이때 받으세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되면 이때 30일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15일이니까 8월 1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요거 30일은 일반 환급일 때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8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급세액이 많다라고 했을 때 5월 10일에서 8월 12일이면 거의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 조기 환급을 왜 해주겠어요? 수출 장려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받아갈 돈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가. 그래서 빨리 환급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그래서 좀 더 빨리 4월 달에 3개월마다 법인 사업자처럼 3개월마다 예정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세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기환급 한번 읽어볼게요. 조기환급은 아무나 해당이 안 돼요. 영세율 적용자, 여러분들입니다. 사업설비 취득, 이건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본에 갖다 파는데 그 뭐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라면 대부분 도소매가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영세율 적용 대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빨리 조기환급 해주겠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하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조기환급은 15일 내에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10일 날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세율 적용이 되고 환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3개월 단위로 무조건 신고하세요. 그러면 플러스 25일 한 4월 25일 날 예정 신고를 하게 되고, 환급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5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으니까 거의 얼마? 30일만큼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급액 뭐 얼마, 뭐 다르죠. 뭐 환급액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상당히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받을 돈이라면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 취지로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할게요.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개인 사업자들은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그리고 중간에 예정 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 글로벌 셀러다 라고 한다고 하면 예정 고지가 될 리가 없어요. 왜? 그 앞에도 환급을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돼서. 자, 그럼 고지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 3개월 1, 2, 3월 달에도 한 번 신고하고 4, 5, 6에도 하고 7, 8, 9에도 하고 이렇게 4번, 법인 사업자처럼 4번을 해서 환급 받으실 세금 빨리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기 환급이다.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받는 겁니까?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어요. 어떻게 부가세 0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죠? 환급을 받을 수 있죠? 해외 수출하시면 됩니다. 상품이 해외로 반출돼야 된다. 이제 반출이라는 건 이제 관세사법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반출이란 건 우리 보통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쵸? 세관을 그냥 나가면 이거 밀반출이죠. 그쵸? 그래서 반출이란 표현은 이제 관세사 쪽에서 쓰는 표현이고, 수출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법 국세 쪽에서 쓰는 표현이죠. 예. 자, 그리고 해외 구매자에게만 판매를 하여야 한다. 이제 외국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래처에서 참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Q10인데 거래 건수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 딱 한 건이 떴어요. 그래갖고 내가 Q10? Q10? 왜 뜬금없이 Q10? 이게 뭐냐면 렌탈업을 하는데요. 렌탈업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서 방송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땡땡 매직 그 비대하시면은 뭐가 좋고요 뭐 이런 거 하는 그런데요. 그리고 국내 거래만 하는 데인데 뜬금없이 큐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한테 물어봤죠. 이제 우리 거래처 실장님한테 이거 왜 뜬금없이 큐텐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일본에다가도 팔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분 한국 사람이, 저 한국에 살아요. 근데 왜 큐텐 통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해외 구매자에게만 판매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수출인 거죠. 물건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건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판매 대금은 아무튼, 외화 입금이 돼야지 된다. 뭐 물건 팔았으니까 국내로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외화 획득 증명서 이런 것들 수출하고 이런 거를 같이 첨부해서 이제 세무서에 보통 제출을 하죠. 자, 해외로 수출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세관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재화라면 서비스라면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쵸? 무슨 용역 서비스 뭐 메일이나 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해서 컨설팅 해주는 건데 어떻게 세관을 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재화를 다루시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옛날에 수출면장이라고 했던 수출신고 필증
또는 여러분들 소규모로 했을 때는 소포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DHL, 뭐 EMS인가요? 뭐 우체국에서 하는 거. 이런 거로 해서 해외에서 팔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도 보면 아마존이나 뭐 큐텐이나 뭐 쇼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물건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미리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쪽 창고에. 그쵸? 뭐 아마존 창고나 뭐 이런 게. 왜냐면 주문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싣고 가기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가장 크니까 아마존 예를 들면 미국 창고에 딱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물건은 나갔지만 그건 수출이 아니에요. 우리 관세법에 의하면 이제 수출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위탁 수출이라고 해서 물건만 갖다 놓는 거지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창고 이동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 수출로 안 봐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팔렸을 때 수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큐텐이나 뭐 이런 이제 외국계 이렇게 플랫폼들은 우리가 보통 정산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정산서. 정산서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거 갖고 정산서 다 주잖아요. 너 어느 기간 동안 얼마 팔았어? 얼마 그래갖고 다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럼 뭐 이 비용 얼마 뺄 거야? 얼마 뺄 거야? 그래서 정산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해외에서 팔렸다는 걸 입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서류가 저도 처음에 수출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세무사 따기에서 수출을 공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왜 영세율이고 그 논리는 뭐냐 이런 걸 배우는 거지 뭐 실무상 이런 증빙이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출 처음 배울 때 무역업 하는 전혀 세법이랑 상관없는 무역업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서류를 내느냐 이것보다도 이게 해외에서 판매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다 영세율 인정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세관 통해서 외국으로 나갔다라는 수출 신고 필증이나 아니면 뭐 소포 영수증, DHL, 뭐 EMS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소비가 된다, 해외 판매했다라는 거. 그러면 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20년 동안 영세율 선부서로 꼬박꼬박 제출했거든. 저기 세무서예요. 근데 나는 세무서 직원들이 이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세무서 직원들 볼 줄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꼬박꼬박 냅니다. 이거 이래서 영세율이에요. 라고 신고를 꼬박꼬박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영세율인데 국내로 물건이 돌면은 이거는 시장이 교란이 되는 행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냐 10%의 세율이냐 이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왜 이게 0%인지 분명히 우리한테 밝혀라는 게 세무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영세율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물건 나갔어. 그리고 거기서 소비되고 있어라는 모든 서류가 다 인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주의점 한번 볼게요. 주의점. 제가 오전에도 그거를 문의를 받아갖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의점 1번 매출이랑 관련된 겁니다. 우리 매출이랑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해외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얼마에 했냐면 100에 했어요. 그 플랫폼 수수료가 30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70이에요. 자, 채팅창 Q&A 창에 남겨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채팅방이나 이런 데 올려주지 마시고 미리 질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채팅방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이 일본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판매 100 그리고 뭐 이것저것 수수료 해갖고 30 빼고 70이 입금됐어. 그럼 여러분들의 매출은 100이에요? 70이에요? 한번 채팅방에 적어보세요. 100, 100, 100, 100. 이게 분명히 7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다? 총액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공제 전 금액이라. 즉, 이게 공급가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100이 맞고, 7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기가 사실은 미국인지 어느 나라의 킥스타터라고 해서 펀딩을 받아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직원이, 그 회사 담당 직원이
뭐 세무법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그 펀딩을 통해서 킥스타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6만 7천 달러를 팔았어요. 6만 7천 달러를 팔았고 그쪽 각종 비용이 한 500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만 7천에서 6만 7천이었나? 6만 7천에서 아무튼 각종 비용이 한 5천 정도 된 거죠. 5천 달러 정도. 그래서 6만 2천을 우리 계좌에 넣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얘가 한 6, 7이고 얘가 한 5 정도 돼서 60이 넣어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상반기에 다른 데다 맡기다가 올 하반기에 저희한테 왔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와갖고 선생님 이거 부가세 신고 제대로 됐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이랬더니 뭐냐면 62로 신고한 거야. 67이 아니고 67이 맞아요. 총액 기준으로 가셔야지 된다는. 맞죠? 꼭 총액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입금일 기준이 아니고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물건은 열심히 팔아. 물건을 예를 들어서 1, 4분기에 팔았어. 다 팔았어요. 뭐 선적일이 1, 4분기야. 또는 정산서가 1, 4분기에 나왔어. 다 팔렸어, 1, 4분기에. 근데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페이오니아라든지 뭐 이런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 큐텐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이게 여러분이야. 응? 여기가 큐텐이라고 칠게. 그럼 여기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칠게요. 1, 4분기에 물건을 팔았어요. 이쪽에서 1, 4분기에 팔았어. 정산을 해서 줬어. 1, 4분기에 다 줬어. 근데 난 돈이 여유가 있어갖고 한 4, 4분기에 빼려고 해. 내 통장에 4, 4분기에 찍혔다 이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은 1, 4분기예요? 4, 4분기예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방. 1, 4분기 1이에요? 4예요? 내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돼? 1이야 4야? 1, 4, 1, 4, 1, 4, 1, 4, 1이 주니까 이제 4는 안 나온. 1이죠, 1. 우리가 현금주의로 계속 살아서 그런데 입금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팔린 시점이에요. 물건이 팔린 시점 나는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세법에서 보통 선적일로 잡아요. 선적일. 예? 선적일로 잡는데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통해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보통 정산서가 보통 달달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기준으로도 쓰기도 해요. 뭐 환율차가 아주 크면 좀 차이가 크겠지만 뭐 그게 미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무서에서도 오케이 해주고 그리고 선적했다고 다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위탁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내 통장의 입금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판 날이에요. 판 날. 그럼 언제 팔았어요? 보통은 선적일이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는 게 정산서가 나오잖아요. 23년 12월에 너의 매출은 요거. 그러면 딱 그게 12월 거지. 근데 그 돈이 어찌어찌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뒤에 들어왔어. 그렇다고 그게 6개월 뒤에 매출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좀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 질문했다는 데가 되게 제가 황당한 게 뭐였냐면요. 저한테, 왜 67로 신고해야 될 걸 62로 돼 있네요. 이러면서, 그 뭐 몇만 달러였거든요. 지금 단위가.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어차피 이거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는 없잖아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5천 달러가 5만 달러만큼 차이는 나지만,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자체는 없잖아요. 수출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6,700으로 신고를 해야 될 걸 6만 2천, 아니 6만 7천으로 신고해야 될 걸 6만 2천을 신고하면 과소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세는 차이는 없지만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영세율 과표 불성실 가산세라는. 그 가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아끼겠다고 안 하겠대요. 사장님이 안 한대요. 왜요? 가산세 나온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총액으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총액.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억지를 부르시는 사장이어서 내가 그냥 알았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문제 돼도 뭐그 가산세만 문제 되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뭐 거래처랑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말도 잘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법이 그렇다 얘기해봤자 받아주실 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어, 총액 기준이고 입금일 기준이 아니고 선적일 또는 정산서에 정산되는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이에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만 인정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 600은 반드시 뭐다? 요 600은 제가 요 600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지 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아끼겠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메인 세금계산서 메인만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면 난 600 줬어. 6,600 쓰고 사왔어. 나 부가세 10% 줬어.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꼭 세금계산서 받아야지 되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신용카드도 인정을 합니다. 네? 신용카드도 인정을 해요. 다만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 좀 등록 좀 하세요. 여러분들 홈택스 다 가입은 돼 있으죠? 돼 있으시죠?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거기 보면은 조회 발급 쪽에 보면 신용카드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사업용으로 쓰는 개인 사업자들 신용카드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으로 샀다. 그럼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끊어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 안 하면 소득공제용으로 끊어줘요.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할 때 쓰는 거고 지출 증빙용으로 해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 메인만 인정됩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이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고 여러분들은 납부세액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환급세액이죠. 이걸 많이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항공권, 해외 광고비, 해외 구입권, 인건비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세무사무소 되게 좀 힘들다기보다는 맨날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비슷해요. 부가세가 많이 나와요. 부가세가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부가세가 많아요? 부가세는 꽤 정확합니다. 딱 있는 자료 갖고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인데, 나 이렇게 안 벌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벌었다고 하는 거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사장님은 인건비 포지션이 높은데,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건비 주고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닐 때 직원들한테 부가세 같은 거 붙여서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개념이 없어요, 인건비에는. 그리고 뭐 항공권, 해외 광고비 이런 데는 부가세 개념이 없어요. 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또 지네들 나라에 의한 뭐 부가치세법 비슷한 소비세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불공제사항이다. 안 된다 이 얘기. 그리고 뭐 차량 관련된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공제 사항도 있다. 이 매입세 내가 돈 썼다고 해서 다 비용은 아니라는 거. 알았죠? 반드시 뭘 받아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라. 또는 신용카드를 받아라. 또는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외에 뭐 인건비, 뭐, 뭐, 대표적인 게 승용차 관련한 비용, 이런 거 안 돼요. 또는 뭐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글로벌 셀러를 하신다면 간이과세자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일반과세자 해야 돼요. 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과세자들은 요런 세액 계산 구조로 돼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요런 세액 구조로 돼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매출세액이 곧 납부세액이에요. 여기에 뭐가 없네요.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 매출세액이 납부세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더 세금적으로 유리하던데 맞아요. 이건 이제 국내 사업자들한테 이제 10%의 또 부가율이라는 걸 곱해서 세금이 부가세가 확 줄어드는 건 맞지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확 줄여놓기 때문에 되게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간이과세제도 매입세 공제라고 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 공제는 요 매입세 공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담한 거 100%다 돌려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일반 과세자의 매입세액은. 요 매입세액 공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근로소득자 이제 회사에서 예전에 연말정산했을 때 무슨 혜택 줄게 이런 하나의 세액 공제. 그러니까 즉 뭐예요? 혜택상의 혜택. 그러니까 얘는 이게 나오면 요거를 한두로 해서 공제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고 얘는 얘가 얼마 나오든 간에 얘가 많으면 무조건 환급해 주는 거. 성격이 다르다 이게. 표현은 비슷한 표현을 쓰지만 얘는 구조상 환급해 주는 거고 얘는 뭐냐면 세제 혜택이에요. 뭐 애 셋째 남은 뭐 자녀 세액공제 뭐 원래 15만 원인데 30만 원 해줄게. 애 많이 낳아. 뭐 이런 세제 혜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벌 셀러를 하실 분들은 간이과세자 하시면 안 돼요. 환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환급 받으려면 매입세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매입세액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셀러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셀러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글로벌 셀러는 말 그대로 도소매예요. 근데 구매 대행은 뭐냐? 그건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혹시나 관심 있고 하신다. 에?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자 따로 내세요. 이거 혼용되면은 맨날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에? 맨날 연락 와요. 그리고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구매 대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자를 구매 대행용 하나, 그냥 도소매, 우리 그냥 글로벌 셀러용 하나 이렇게 따로 내세요. 알았죠? 구매 대행일 때. 아, 그 얘기했고요. 자, 증빙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매출이랑 관련해서 수출 신고 필증, 뭐 해외 속보 수령증, 아니면 해외 판매 플랫폼 정산서 같은 거. 인건비는 부가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해외 판매가 되고 해외 판매 분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하면 모든 서류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같이 글로벌 셀러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짧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글로벌 셀러 100% 했을 때를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도 팔고 해외에도 매출이 일어나요. 그쵸? 로직은 똑같아요. 로직은 똑같은데 어느 게 비중이 더 많으냐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을 못 해요. 근데 뭐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유두리가 있어서 그 개념이 아니라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국내 판매분이 많은 사람, 해외 매출은 찔끔인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영세율 사업자긴 한데 환급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보통. 근데 영세율이 많고 국내 판매는 그냥 양념적으로 조금만 하는 데들은 그냥 거의 100% 글로벌 셀러랑 비슷한 유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따가 여러분들 질문 들어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부담하셔야 될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제가 지금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뭐 지방세 이것저것 날라오는 거 빼고 그럼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만. 딱 두 가지만. 하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데 부가가치세도 여러분들이 글로벌셀러 100% 한다고 하면 보통 환급이기 때문에 부담할 세액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얘기가 다르죠. 소득세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장사가 잘 안 되면. 예.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납부를 한다는 기본 가정하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보이시나요? 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좀 보이세요? 혹시 양가로 6번 소득세 계산 구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잠깐만요.
보이셔야지 되는데. 자, 혹시 채팅방으로 소득세의 계산 구조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안 보이세요? 답변 좀 주세요. 아, 1번. 아, 보여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뭐 짧지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소득세 부분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시죠? 잠깐만요. 이건 사실,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소득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벌어서 쓰고 모은다 할 때, 벌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이게 세법상 표현이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돈을 번다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 개념이고, 세법에선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소득의 주체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좀 규모 있으면 법인 만들잖아요. 법인은 딴 거 없어요. 법에 의해서 인격 부여해서 법인이 법으로 법으로 사람이다.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법인세법을 적용. 좀 차이가 크죠. 차이가 커요. 법인세법은 또 강의하려면 한두 곳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 이익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자, 소득은 뭐냐? 그래, 내가 얻은 것이란 거예요. 번 것이란 거예요. 그럼 어느 기간 동안 잡았냐? 그냥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과세기간이란 표현을 쓰고, 뭐 회계학에서는 회계기간이란 표현을 쓰고요. 소득세법은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은. 그럼 법인세하고 부가세는, 좀 달라요. 근데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요건 모르셔도 되는 내용.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 여러분을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8가지 소득을 나열하고 요 소득에 해당될 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8가지가 뭐냐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요 6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우리는 요 1번부터 6번을 요 1번부터 6번을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종합과세한다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자소득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 붙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자소득이라고요. 배당소득.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주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 받잖아요. 그게 배당소득이다 이게. 근로소득.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고용되어서 받는 소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소득 이거죠. 여러분들이 고용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위해 얻은 소득 지금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 사실 글로벌 샐러드 분들 중에는 사업소득만 100% 하시는 분도 있지만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사업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금소득 나중에 나이 들면 연금 받죠? 지금 우리 뭐 젊으신 분들은 안 받잖아요. 이거 거의 해당 사항 없어요. 기타 소득은 외의 소득 열거된 거.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요 6가지를 다 합쳐요. 그래서 이 종합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합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뭐냐? 퇴직 양도소득인데 요거는 우선 오늘 강의랑 안 맞기 때문에 안 할게요. 이건 따로 과세가 됩니다. 따로 과세가 돼요. 왜 따로 과세가 되느냐?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퇴직소득 회사에 10년 동안 다녔어요. 퇴직금 예를 들어서 1억 받아요. 그 1억의 대가는 10년 동안 쌓여서 1억이죠. 그런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해버리면 세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세법은 초과누지세율인 거 알죠?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1억 되는 연봉자가 한 달에 수수령액이 얼마일까요? 700이 안 돼요. 1억 연봉자가 1억 연봉자가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이 700이 안 돼요. 보통 600 중반이에요. 그거 이제 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700이라고 해봤자 12달 곱하면 얼마예요? 700에 12달이면 8,400밖에 안 돼요. 그럼 1,600이 뭐야? 뭐 사대보험하고 세금이겠죠. 그만큼 세금이 포지션이 커요. 여러분들 10억 연봉자, 뭐 삼성전자 임원이야. 10억
근로소득으로 받아요. 삼성은 세금 얼마 낼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과 누진세율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직 10년 동안 해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1억 원 받았는데 그 높은 세율하고 같이 합쳐버리면 다 날라가겠지. 예, 그러니까 이건 따로 가서 한다는 거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내가 1억 원에 샀는데 10년 지나서 5억 원에 팔았어. 4억 원의 이익을 봤어. 10년 동안 이익이 누적이 된 건데 한 번에 다 합산해서 과세하면 그 집 팔아갖고 딴 집 가야 되는데 세금 내다 보면 딴 집을 못 가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류과세한다 이게. 자, 중요한 건 여기예요. 종합소득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언제 신고하느냐? 다음 연도 5월 3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사업을 했다. 1년 동안 아까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소득을 아까 그 6가지를 다 합쳐야지 돼요. 다 합쳐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뭐 이렇게 안내문이 많이 오죠.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은 요중에 해당되는 소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주식하는 분 배당 있을 거고, 근로, 사업, 연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아직 젊으셔. 연금 받으실 가능성 높고요. 낮고요. 기타 받아도 아주 찔끔 받으실 거예요. 찔끔. 기타 소득은 저같이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예금이 2천이 아니고 이자 소득, 이자 붙은 게 2천이 넘어요? 2천 안 되면 얘도 합산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근로하고 사업만 남아요.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죠. 회사 다니면서 자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그렇죠? 이 6가지 다 합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요 2가지가 돼요. 요 2가지가. 가끔가다 저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보면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연금 소득은 이제 나이 많으신 사장님들이 간혹 있어요. 어. 그리고 기타 소득은 있어도 우리가 보통 분리과세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뭐 아무튼 요 6가지 다 합한다.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요 2가지가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합산해서 신고한다라는 거, 합산해서. 자, 합산해서 어떻게 신고하느냐? 아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요 2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2개 합쳐서 2천만 원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생 돈벌이 시작하고 나서 딱 한 번 2천 넘은 적 있었어요. 10년 동안 부은 변액연금 딱 10년 되기 며칠 납두고 깼다고 이자 소득세 매겨서 그 이자가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10년 동안 금액을 좀 크게 부었거든요. 그 크게 부었더니 뭐 이자가 2천이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딱 저도 내본 적이 있어요. 2천 미만은 그냥 원천징수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통.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젊으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어봤자 찔끔이에요. 뭐 기껏 해봤자 뭐 복권 당첨 소득이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다. 그럼 이 2가지만인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득. 응.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고 얘도 사실 필요 경비예요. 얘도 필요 경비. 그러니까 요 라인은 요쪽 라인은 다 필요 경비예요. 수입 여기가 수입 라인, 여기가 경비 라인. 그래서 빼면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자 배당 소득 대부분 해당 사항 없어요. 연금 아직 젊으셔. 기타 네, 거의 받으실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은 거와 여러분들이 사업 열심히 기장해서 한 거를 요 2가지를 합쳐야지 돼. 네. 많은 사람은 요 6가지도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그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합치면은 이 6가지 다 합치면 이제 이 종합이란 건 더한다는 얘기.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겁니다. 뭐 부양가족
뭐 누구누구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은 뭐 신용카드 공제, 뭐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데서 다 공제 받는 거고, 그럼 과표 나오면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뭐 요거는 이제 세율 구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자 이건 옛날 세율표니까 뭐 의미 두지 마세요. 세율이 6%, 15%, 24% 이렇게 구간마다 높았는데 지금 최고 세율이 42%까지 올라갔죠. 뭐 이런 건 다 내용이 많이 바뀐 거니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이 과세가 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사업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꼭 합산해서 신고해야지 된다. 이게 왜 뭐 하라는 건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꼭 합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보면 안내문이 날라. 그래서 뭐냐면 당신은 사업소득으로 얼마 있고 부가세 신고 이미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얼마 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뭐 한 군데서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뱅이가 쳐져. 근데 이거 합산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왜 합산 신고 안 하셨어요? 왜 합산 신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사업만 한다면 그 사업만 신고하면 되는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하고 아마 합해져 있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합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소득세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로소득은 지금 강의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여러분들 연말감수와 서비스 내용에 갖고 잘 반영시키면 되고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잘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건 뭐냐? 사업소득이란 건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내 매출이에요. 매출. 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익이 난 거에 뭐 지금 간단하게 썼지만 세율이 6에서 42%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이익이 1200, 1500까지 올라갔죠. 1500 넣으면 그다음부터 세율이 15%, 24%, 35% 이렇게 막 가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보험 많이 부담되죠? 건강보험은 요거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 기준이 아니고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떼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또 좀 되시는 분들은 요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합하면 이거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집으로 또 날라와요. 사업소득이.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는 지금 요 소득을 다 결론적으로 다 매기겠다 이 얘기야.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한 번 딱 2천만 원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짝 넘었어요. 살짝.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살짝 넘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건강보험도 요 소득 금액 베이스로 된다. 사업하시는 분은 요 정도는 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추후 더 나은 교육 제공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 관련 설문 자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한해 금일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금일 교육 종료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왜 하시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쓰자면 뭐라고 하냐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최대치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이익을. 그렇죠? 요 이익을 최대치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최대치로 올리려면 변수가 몇 가지 있죠? 간단하죠? 얘를 올리거나 얘를 낮추면 얘가 올라가겠죠.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은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야죠. 이건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면 세금을 줄이고 싶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세금은 요 이익에다 세율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율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로 얘는 줄이고 얘는 높여서 얘를 최소화해야지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다 보면은 세율이 낮은 구간께 적용되고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익 극대화는 변수가 두 가지였어요. 내가 매출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야지 이익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줄어들어야지만 세금이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높여야지 돼요. 반대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세금 내기 싫다고 열심히 일을 안 하실 겁니까? 돈 열심히 안 버실 거예요? 그렇진 않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결과지. 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 결과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줄이고 이런 행위는 안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변수는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비용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비용밖에 안 남았어. 비용을 잘 관리해야지만 이익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용 극대화가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용 극대화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용 극대화라는 거는 세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쓰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비용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용 극대화는 내가 쓴 비용은 우리가 챙겨 먹자 이 뜻이지 안 써도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막 고가의 자동차 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쓴 비용만 제대로 챙기자. 근데 뭔 비용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러실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뭐 사업과 무관한 건 안 되죠. 가끔 가다 그래요. 뭐 애들 학원비 교육, 그걸 비용 처리해달라고. 사업이랑 애들 학원비 교육비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남는 게 없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활비 쓰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돈 벌어서 당연히 자기 생활하는데 쓰니까 남는 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자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세금 뗀 거 나 이러고 보니까 돈 남는 거 없으니까 다시 줘. 그럼 줘요? 안 주잖아요. 자,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여러분들 수익 매출액이라는 거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 때 누락됐다? 그럼 뭐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모르고 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았다? 그럼 매출 누락이에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확정이 됩니다. 아까 계속 그 회사가 나오는데요. 난 참 좀 의문이에요. 그 여직원이 뭐 세무법인에 있다 나왔다고 하는데 세무사님, 네. 손익계산서 매출이랑 부가세 신고서랑 안 맞을 때 손익계산서에 더 잡을 매출이 있나요? 저한테 물어. 단호하게 그냥 바로 즉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부가세 신고 금액이 더 높을 수는 있어도 부가세 신고 금액이 매출액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부가세 신고 때 이미 다 매출액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럼 차이가 나는 거. 그럼 매출 누락이에요. 그건 수정 신고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지 되는 내용이지. 부가세 신고 안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네?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 제가 세무대리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저한테 맡기란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긴다고 해도 저는 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수출이. 자,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수출은 세무대리인들도 되게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예요. 세무사들 중에서 수출 업무 안 해본 사람도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럼 뭐 심지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 총액 기준으로 가야 돼요. 뭐 손적일 기준이에요. 정산서 그 기준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세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걸 잘 챙길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 좀 지불하더라도. 왜 이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냐면 뭐 저한테 맡기시란 얘기는 저는 단 일도 한 적도 없고 저 안 받아요.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하실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근데 가까우신 세무대리인한테 꼭 기장 의뢰를 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실수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 너무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누락한 거 어느 순간에는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잡힐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저희들이 보거든요. 뒤늦게 와갖고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와요. 뭐 이거 누락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제대로 소명해서 신고해.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그 가산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수출업은 이게 일종의 수출업이잖아요. 글로벌 셀러들은. 그래서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일을 의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뭐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 얼마 이상 되면은 맡겨야지 돼요. 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해야 됩니다라는 건 있지만 그게 꼭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용 좀 지불하더라도 이런 세무 관리를 잘하고 싶다. 좀, 뭐, 내가 최소한, 왜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찝찝해. 어차피. 그쵸? 여러분이 신고했는데 그게, 나 이번에 친구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무사무실 출신 빼놓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장을 맡기시고, 그게 좀 그렇고 내가 규모가 작다 이러면 부가세 신고 때만이라도 신고 좀 대행해 주세요라고 하고서 그냥 그때그때 지불해서라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은 좋다. 그래서 좀 더 사업에 전념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오류가 안 난 자료로 신고할 수가 있고, 이게 되게 부가세 신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이제 놓친 비용도 이렇게 체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뭐 사실 내가 굳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세무 관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2, 3년 지나서 이게 완전히 따따블이 돼서 와요. 얼마 전에도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 거래쳤는데 저 몰래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몰래 카드 단말기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기서 한 5년 전께 나왔어요. 이게 무슨 페이먼트라고 해서 얘네들이 우리 사업자를 안 쓰고 딴 개인들 사업자를 뭐 하는 사업자 단말기를 해갖고 카드 배출을 몇 억대를 해먹은 거예요. 거기가 노래방이었는데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분 세금 수천억 냈는데 수천억 수천을 냈는데 가산세가 너무 컸어요. 가산세가 거의 뭐 내세금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통수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세무대리인을 한번 크게 고려를 하셔야지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거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 아까 뭐 노래방 얘기했었잖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냐 하면 제척기간이라고 세법에서는 5년이 지나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척기간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5년, 거의 5년 다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만 지났으면은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 고지가 된가 동시에 제척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누락을 했겠습니까? 그 매출 누락된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플랫폼 사업자들 이렇게 결제하다 보면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고 결제 대행사 이름으로 카드 전표가 뜨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뭐 LG 플러스, 뭐 옥션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결제 대행사가 그렇게 큰 데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의 결제 대행사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예전에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신 자기네 사업자번호로 결제를 하고
그 돈을 이제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돈 준 거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고를 안 했고 법이 의무화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이제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영업을 뛴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매출 누락하고 당신 이름으로 매출이 안 떠. 그러니까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 영업을 어마무시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그게 이제 싹 걸린 거죠. 걸려서 자료가 파생이 돼서 문제가 됐던 거. 그래서 뭐 당신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뭐 다 알아서 해준다며 그게 아니라 그 세무대리인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날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세무대리인 뭐 잘 찾으셔서 하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법률상 문제가 생기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랬을 때 그래도 내 옆에 뭔가 좀 알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 생활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 세무사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알아, 물어보면. 우리 세법이랑 관련 없는데 뭐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들이 가장 친근한 사람이 옆에 세무사는 있으니까 뭐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 세무사들이 세무사는 민법적으로 이게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알아볼게요. 하고서 막 검색도 해보고,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막 얕은 지식이 막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사람 정도 하나 옆에 있으면 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최소화돼야지만 되지만 변수인 수익은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얘는 그냥 열심히 일한 결과일 뿐인 거고 그럼 비용을 최대화해야 돼요. 최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비용을 제대로 챙겨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를 매출을 10억을 했다고 할게요. 10억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할 때 아까 신발을 내가 사와서 일본에 팔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오긴 국내에서 사왔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으시라고 얘기했죠. 그 금액이 7억이에요. 예를 들면 7억이야. 7억 사갖고 10억에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당구장 표시에 제3자 무역시 인보이스 등 확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인건비도 높고 원재료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직접 물건을 사갖고 바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세무사들한테 저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직접 나간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해주면 세무사는 뭐 이거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3자 무역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만들어서 그 다른 해외에 납품이 됐다, 공급이 됐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통장을 안 맞춰요. 보통은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개인 사업자. 법인은 통장을 다 맞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에 직접 판다라든지 뭐 미국에 직접 판다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동남아 뭐 그쪽에 직접 판다라든지 우리나라 안 통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 보낸다 했을 때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챙기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통역비, 뭐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세워서 야 이거 관리 좀 해갖고 이런 거 오면 오더가 오면 이런 식으로 보내라든지 하면 모든 그 경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외국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이것 좀 반영해 주세요 비용. 그 비용이 그런 비용이 상당히 크죠. 사람 쓰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라는 게 없어요. 적격증빙이라는 게 없어요. 뭐 세금계산서가 외국에서 세금계산서 왜 껐습니까? 걔네들이 이거 왜 끊어야 돼? 이러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보하셔야지 된다, 이 얘기야. 우선은 7억의 물건을 사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 내 주된 물품이 해외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제 제3자 무역시, 이런 인건 인보이스, 그 증빙 내용을 잘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초창기 때는 혼자 하시다가 좀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을 뽑잖아요. 그쵸? 그럼 인건비를 비용에 반영을 해야 돼요. 1.5.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짧게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원천징수가 뭡니까? 음. 여러분들 원천징수가 뭐예요? 회사, 직원. 야, 너 300 줄게. 300 다 주니까? 아니죠. 280만 줬다고 할게요. 회사에서 20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세무서에 김갑동한테 300 주면서 세금 20만 원 뗐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게 원천세 신고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김갑동한테 300 주기로 했는데요. 300 주면서 300 다 안 주고 세금 20만 원 뗐어요. 그래서 김갑동 이름으로 세금 신고하는 걸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 신고를 열심히 하셔야지. 네. 그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누락 없이 잘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건비 신고 철저하게 하는데 돈이 지불이 됐으니까. 근데 소득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건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요. 야, 너 맨날 몇 시까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몇 시까지 일하고 그럼 뭐 급여 얼마 줄게. 이게 근로소득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건 뭐가 또 수반이 돼요. 4대 보험이 수반이 되잖아요. 사업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거. 그쵸? 또는, 아, 됐고, 너 가끔 가다가 일 있을 때면 잠깐 부를게. 그건 이제 일용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끔 가다 진짜 한 번씩, 야, 이번에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 와서 해줘. 이럴 때 뭐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소득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천 징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신고를 하셔야지만 요 1.5억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근로소득으로 잡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4대 보험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급여의 거의 10% 이상을 더 부담해야 돼요. 어떤 직원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4대 보험 가입해주면 10만 원이 더 나가요. 110이 나가요. 말이 100이지. 그래서 이 직원이 300짜리 직원이라 그러면은 4대 보험으로 30이 더 나간다. 330이 나간다. 근로소득으로 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잘 하거나 그 필요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임차료, 우리 보통 임차료는 사무실에 있는 공간이니까 뭐 세금계산서 받겠죠. 그 이제 부가세 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천 정도 된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누락하는 거. 해외 판매 수수료 누락 방지. 제가 아까 전에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판매가 10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뭐 해갖고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2천 정도 됐어요. 근데 해외 플랫폼의 정산서는 그래 너한테 이거 입금해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8천 입금해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매출은 반드시 이거로 잡으라고 했죠. 근데 이걸 누락한다고. 이 수수료는 정산서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누락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누락을 최소화, 그러니까 옛날처럼 슈퍼에 가서 막 간이영수증 북북 찢어주는 이제 그런 거 받지 마시고 국내에서는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시고 이렇게 해외랑 관련된 거는 영수증을 잘 확보하시든가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외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놨다가 이거 반영해 주세요. 또는 본인들이 직접 반영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0.2억. 그러면 요 1억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물건을 사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뭐 10% 깎아준대. 근데 내가 의미 없다라고 했죠. 10%는 다 돌려받을 돈이라고 했죠.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싸게 물건 해주는 대신에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7억이 아니고 실제로 물건을 7억 원어치 샀는데 증빙은 한 4억 원어치 사왔어. 또는 7억이어도 이 3자 인보이스로 해갖고 아무튼 7억이야.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세무서에서는 연중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출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고 있지만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 계산서 들어온 거로 여러분들이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거나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아, 여기 인건비 얼마 나가고 있구나. 다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억의 물건을 사왔는데 세금계산서 4억만 받았어.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4대 보험 부담된다고 안 했어. 0이야.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3.5억이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7억이 4억이 됐으니까 3억, 1.5억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3.5억이 이미 빠졌고 이것도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3.7억 정도. 즉 무슨 얘기냐? 4. 우리가 계산했을 때 대략 4.8억 신고해야 되는데 1억밖에 신고 안 했네? 뭐야? 소명해? 이렇게 나온다. 뭐야? 소명해. 야, 너희가 보니까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70%에 미달하고 있어. 나머지 자료 뭔지 소명해. 이렇게 나온다. 내가 자료가 있으면 뭐 다행이죠. 그래도. 근데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뭔가 구린 게 많아요. 어? 뭔가 구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무사인 저도 마찬가지. 뭔가 구려. 구린 게 뭐냐면 뭔가 좀 세금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한 번씩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7억을 썼다면 1.5억을 썼다면 적격 증빙 받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받아서 그거를 확보를 해서 내 비용을 자꾸 올려놓는 작업을 하셔야지 된다. 그래야지 세무서에서 나중에 소명하라는 자료가.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고 적격 증빙은 얼마만큼 확보가 돼 있는.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이게 위험할까 아닐까를 납세자하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챙기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실 수 있을 때 받으셔야지.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응. 선택이 아니고 그냥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누락 없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으면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뭐가 문제예요. 응? 근데 1억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는 뭐 한 4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럼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소명해. 근데 소명을 하면요, 대부분 납세자가 너무 피곤해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너 뭔가 누락한 것 같아. 너 매출 누락 있어. 또는 비용 과다야. 이거 증명. 왜 그러냐면 어차피 비용 중에 보면은 사업 무관한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빙을 잘 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글로벌 셀러일 경우 100%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증빙 매입세금 계산서 꼬박꼬박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꼭 환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고는 제가 봤을 때 3개월마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세요. 100% 글로벌 셀러일 때. 근데 이따 질문을 받겠지만 100%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유리해요. 그러면 부가세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세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나 환급을 받으신다. 환급이죠. 뭐. 100% 글로벌 셀러라고 한다면. 그리고 매출을 정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최소화해야 돼요. 실제로는 돈 많이 벌도록 노력하지만, 아무튼 비용을 잘 챙기셔서 이익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가지 적격 증빙들을 잘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이고 여러분들 일정 규모 수준 이상이 되시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시면 이 내용들은 그냥 세무사무소에서 다 챙겨줍니다. 이 자료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